한양 종로 뒷골목, 사람들 발길조차 끊긴 낡은 국밥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간판은 기울고 문은 삐걱거렸고 주인에게 남은 돈은 고작 5냥뿐이었지요. 그런데 묻겠습니다. 이 국밥집이 한양 최고의 맛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밥을 10그릇이나 먹는 여자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쓸모없는 돼지다. 먹기만 하는 천덕꾸러기다. 시장 한복판에서 떡 하나 훔쳤다는 이유로 맡고 있던 그 여자를 국밥집 주인은 전 재산 5냥으로 사옵니다. 그날 밤 여자는 밥을 1그릇, 2그릇, 9그릇, 10그릇까지 먹어 치웁니다. 주인은 생각합니다. 내가 미쳤지 쌀귀신을 들였구나.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여자가 국솥 앞에 서더니 말합니다. 이 육수 뭔가 빠졌습니다. 대파, 마늘, 간의 비율. 한번 맛보고 모든 재료를 정확히 맞춥니다. 그 순간 맹탕이던 국물이 한양 어디에도 없는 깊은 맛으로 변합니다.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알고 보니 그녀는 한때 한양 최고의 요리집에서 재능만 뽑히고 버려진 천재 요리사였습니다. 도망치지 못하게 살을 찌우고 쓸모 없어지자 헐값에 팔아버린 과거. 그리고 마침내 나타난 그 모든 비극의 원인, 최대감. 그는 말합니다. 50냥 주겠다. 그 여자를 다시 내놔라. 하지만 국밥집 주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식구를 돈으로 파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요. 그래서 벌어지는 장터 한복판 국밥 대결. 레시피를 외운 자 vs 맛을 느끼는 자. 과연 이 여자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국밥 1그릇이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밥 1그릇이 서러웠던 남자와 밥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던 여자의 이야기.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세상에 던지는 질문.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여자가 바로 나였다. 내 이름은 월담. 사람들은 나를 이름 대신 짐꾼이라 불렀고 가끔은 도둑년이라 불렀고 더 자주 쓸모없는 것이라 불렀다. 내가 저 욕을 들을 때마다 아무 말도 못한 건 억울해서가 아니었다. 그 말이 내 살 속 어딘가에 이미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나는 사람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 나는 원래 시장통 떠돌이 짐꾼이 아니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떠돌이가 되기 전까지는 쓸모가 있었다. 한양 최대 상단의 문서 장인 윤대헌 밑에서였다. 그는 장부를 만지면 돈이 되고 도장을 찍으면 사람이 무너진다는 걸 아는 자였다. 사람들은 그를 실권이라 불렀다. 주인은 따로 있어도 칼자루는 늘 윤대헌 손에 있었다. 윤대헌은 내게서 이상한 재주를 알아챘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목이 먼저 마르고 눈이 먼저 흔들리고 숨이 먼저 가빠진다는 것. 말투가 흔들리는 미세한 찰나, 손끝이 테이블을 긁는 습관, 웃음이 늦게 따라오는 타이밍. 나는 그걸 감으로 읽었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틀린 적도 거의 없었다. 윤대헌은 그 재주를 재산이라 불렀고 동시에 나를 상품이라 불렀다. 그때부터 내 삶은 단순했다. 나는 사람들 앞에 서지 못했다. 대신 장부 뒤, 칸막이 뒤, 병풍 뒤에 숨겨졌다. 윤대헌이 거래를 할 때면 나를 앉혀두고 속삭이듯 묻곤 했다. 저자의 말이 참이냐 거짓이냐. 저 도장에 찍힌 마음이 진짜냐 가짜냐.
나는 대답했다. 아니면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 번의 끄덕임으로 누군가는 재산을 잃고, 누군가는 집을 잃고, 누군가는 가족까지 팔렸다. 처음에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몰랐다. 나는 그저 배가 불렀다. 따뜻한 방에서 잤다. 그리고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필요하다는 말은 사람을 취하게 만든다. 특히 나처럼 밑바닥에서 굶던 것에게는 더 그렇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다. 거래가 끝난 뒤 윤대헌의 웃음이 길어질수록 누군가의 울음도 길어진다는 걸 알게 된 건 나는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윤대헌은 도망을 막는 법을 너무 잘 알았다. 줄을 묶는 게 아니라 마음을 묶었다. 내가 나가면 넌 다시 짐꾼이다. 밖은 너를 먹는다. 나는 너를 살려준다. 그 말들은 칼보다 깊게 박혔다. 결국 나는 다시 돌아가 앉았다. 병풍 뒤에. 그러다 한순간에 나는 쓸모가 끝났다. 내가 읽어낸 거짓말 하나가 윤대헌의 판을 엎어버린 날이 있었다. 그는 내 재주를 믿고 덤볐다가 상대가 더 큰 거짓을 품고 있었다. 그날 이후 윤대헌의 눈빛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나를 도구처럼 봤다면 그 뒤로는 나를 위험처럼 봤다. 도구는 부러지면 갈면 된다. 하지만 위험은 없애야 한다. 그가 택한 방법은 참 간단했다. 나를 모욕하고 살을 찌우고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로 만들고 내가 내 발로 기어 나가게 만드는 것. 숨겨둔 칼은 필요할 때만 꺼내 쓰고 그 외에는 칼집에 넣어야 한다는 식이었다. 나는 어느 날부터 거울 보기가 싫어졌다.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았다. 내 얼굴이 내 얼굴 같지 않았다. 무엇보다 내 눈이 나를 미워하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버려졌다. 정확히는 값이 떨어진 물건이 되어 헐값에 떠돌이 판으로 흘러들었다. 그리고 거기서 박칠도를 만났다. 장터 사설 도박판 모집꾼. 웃을 때 이빨이 먼저 보이는 자. 사람을 볼 때 눈이 아니라 주머니를 보는 자. 그는 내가 굶주렸다는 걸, 내가 창피를 안다는 걸, 내가 맞으면 고개를 숙인다는 걸 한눈에 알아봤다. 그래서 나를 미끼로 삼았다. 내가 일으킨 소란으로 구경꾼을 모아 판을 열고 판돈을 끌어올리고 끝나면 내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 결국 그날도 똑같았다. 나는 배가 고팠고 손은 떨렸고 발밑은 차가웠다. 떡 하나가 내 눈앞에서 김을 올리는데 그 냄새가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다. 나는 훔쳤다. 그리고 맞았다. 그때 사람들 눈에는 내가 도둑이 아니라 구경거리였다. 저런 게 사람인가? 먹기만 하는 돼지. 내 몸은 아팠지만 더 아픈 건 그 말들이었다. 나는 이미 그 말대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바로 그 순간 한 사내가 군중을 갈랐다. 성박 야간 술라군 서강현.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목소리는 낮았고 눈은 이상하게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칼 든 자를 보면 겁부터 먹는데 그는 칼을 들고도 겁을 주지 않았다. 대신 내가 맞는 걸 멈추게 했다. 그는 박칠도를 꾸짖지 않았다. 군중을 설득하지도 않았다. 그냥 내 앞에 섰다. 그리고 내게서 피와 흙을 본 듯한 표정으로 잠깐 숨을 멈췄다. 그가 내민 건 동정이 아니었다. 동정은 받는 순간 다시 밟힌다. 그가 내민 건 선택이었다. 살고 싶으면 따라오라는.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가 온양이었다. 사람들은 웃었다. 술라군이 미쳤다. 저런 걸 데려가면 내 인생도 끝난다. 그 말들이 들릴수록 서강현의 표정은 더 단단해졌다. 마치 오래전 이미 결심한 사람처럼. 나는 그때 알았다. 내가 오늘 여기서 죽지 않는다면 다른 지옥이 열린다는 걸.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지옥이 아니라 기대라는 걸. 왜냐하면 그날 이후 내가 단지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감옥으로 보내는 판의 한가운데에 서게 될 줄은 나도 몰랐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나중에 가장 많이 물은 건 이거였다. 그 버스에 탄 사람들, 대체 무슨 죄였길래 줄줄이 끌려갔냐? 월담, 내가 뭘 봤길래 한양이 뒤집혔냐? 지금은 말할 수 없다. 아직은 한양이 조용해야 한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다. 그날 서강현이 온양을 내던진 순간부터 내 인생은 밥이 아니라 참교육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박칠돌이 웃으며 내게 다가와 속삭였던 그 한마디가 곧 한양 전체를 흔드는 불씨가 된다. 나는 아직 그 불씨가 어디까지 번질지 몰랐다. 다만 서강현의 뒤를 따라 그 낡은 집으로 들어가며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었다. 살아서 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거짓을 정확히 찢어버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서강현을 따라간 곳은 집이라고 부르기에도 애매한 성박 술라 초소 옆 작은 막사였다. 비는 새고 바람은 들었지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쫓기지 않고 잠을 잤다. 누가 발로 차 깨우지 않았고 일어나라는 욕설도 없었다. 이상하게도 그게 더 불안했다. 이런 대접은 늘 대가가 따랐기 때문이다. 나는 말이 없었다. 아니, 말을 할 줄 몰랐다. 말을 하면 내 정체가 드러날까봐, 아니면 다시 쓸모로 분류될까봐. 서강현도 묻지 않았다. 이름도 과거도. 그저 다음 날 해가 뜨자 초소 구석에 쌓인 종이 뭉치를 내 앞에 내려놓았다. 분실물 목록, 민원 쪽지, 밤마다 들어온 신고 메모. 사람들 손을 거쳐 너덜너덜해진 말들. 그는 말했다. 아주 짧게. 정리해달라. 대신 나가서 맞지 않아도 된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알아들었다. 맞지 않아도 된다는 건 틀려도 된다는 뜻이었다. 내 인생에서 틀림은 늘 매질로 돌아왔다. 그래서 나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읽었다. 글자보다 먼저 느껴지는 게 있었다. 글씨의 눌림, 문장의 호흡, 종이에 남은 손의 떨림. 누군가는 분노로 썼고 누군가는 거짓으로 썼다. 누군가는 살기 위해 꾸며냈다. 나는 그걸 표시했다. 말이 아니라 느낌으로. 이건 급하다. 이건 꾸민다. 이건 숨긴다. 서강현은 내 표시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고 묻지 않았다.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는 밤마다 순찰을 돌고 돌아와 내 표시대로 사건을 추렸다. 신기하게도 그의 발걸음은 늘 정확한 골목으로 향했다. 도망친 자를 잡았고 억울한 일을 풀어주었고 헛소문은 자연히 사라졌다. 며칠이 지나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성박 술라가 달라졌다. 괜히 거짓말했다가 큰일 난다. 그 말들이 들릴수록 내 가슴은 더 조여왔다. 이건 위험한 징조였다. 내가 다시 눈에 띄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어느 밤 초소 앞에 박칠돌이 나타났다.
술기운과 웃음을 달고 그는 나를 보자 반색했다. 마치 오래 잃어버린 물건을 찾은 것처럼 그는 큰 소리로 떠들었다. 내가 사기를 쳤다느니, 도박판을 망쳤다느니,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다. 그는 늘 그랬다. 사람을 모아야 힘이 생기는 자였다. 그날도 나는 고개를 숙였다. 습관처럼.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서강현이 내 앞에 섰다. 말없이. 칼을 뽑지도 않았다. 대신 박칠돌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증거를 가져오라고. 없으면 물러가라고. 박칠돌은 웃었다. 증거는 필요 없다고 했다. 여기 사람들이 다 증거라고. 그때 나는 느꼈다. 그의 말투가 지나치게 가벼웠고 웃음이 먼저 나왔고 숨이 빨랐다. 그는 겁을 먹고 있었다. 누군가가 판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에. 그날 박칠돌은 물러갔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끝난 게 아니라고. 그리고 그 뒤부터 이상한 신고들이 늘기 시작했다. 밤마다 같은 시간, 같은 노선. 버스 한 대를 둘러싼 소란. 술 취한 싸움이라 하기엔 너무 반복적이었고 우연이라기엔 신고 문구가 비슷했다. 나는 종이를 보며 손이 식는 걸 느꼈다. 이건 판이다. 그리고 이 판은 내가 예전에 윤대현 밑에서 봐왔던 것과 닮아 있었다. 사람을 태워 흘리고 책임을 지우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묶는 방식. 그때도 늘 버스가 있었다. 이동, 군중, 익명성. 그리고 빠져나갈 구멍. 서강현은 아직 모른다. 아니, 알면서도 묻지 않는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는 선택해야 한다. 이 판을 덮을지 뒤집을지. 사람들이 나중에 말하는 버스에 탄 사람들은 이때부터 이미 태워지고 있었다. 아직은 이름도 죄도 없다. 다만 타고 있다는 사실만 있을 뿐. 그리고 나는 안다. 이 판의 끝에는 반드시 감옥 문이 열린다는 것을. 누가 들어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떨어진다. 다음 밤 3단계. 버스는 항상 같은 시각에 나타났다. 해가 완전히 떨어진 뒤 장터의 불빛이 하나둘 꺼질 무렵. 낮에는 평범한 마을 노선처럼 보이지만 밤이 되면 성밖을 크게 돌아 사람이 드문 길만 골라 달렸다. 처음엔 다들 술 취한 승객 몇 명쯤으로 여겼다. 싸움이 나도 소란이 있어도 밤일이 다 그렇지 하고 넘겼다. 하지만 나는 종이를 보며 알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신고 내용이 달랐지만 리듬이 같았다. 버스에서 시비가 붙었다. 버스 안에서 누가 소리를 질렀다. 누가 밀쳐서 다쳤다. 문장은 달라도 숨이 같았다. 누군가 일부러 말을 섞고 일부러 판을 키우고 일부러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문제는 그 흔적이 늘 승객 쪽에만 남는다는 점이었다. 운전하는 자는 늘 빠져 있었다. 서강현은 처음엔 단순 사고로 처리했다.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 신고가 쌓이자 발걸음이 느려졌다. 그는 밤 순찰 동선을 바꾸기 시작했고 버스가 지나가는 길목에 잠시 서 있곤 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알았다. 그도 이미 감을 잡았다는 걸. 그날 밤 버스가 멈췄다. 평소와 달리 중간에서 승객 몇 명이 쏟아져 나왔고 서로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질렀다. 주변 상인들이 몰려들었다. 그 틈을 타 누군가
저놈이 훔쳤다고 외쳤다. 손에는 남의 물건이 쥐어져 있었다. 너무 노골적이라 오히려 서툴렀다. 서강현이 개입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사람이 끌려갔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그날 이후 버스에 타는 사람들의 얼굴이 바뀌기 시작했다. 우연히 탄 장꾼이 아니라 항상 빚이 있거나 정과가 있거나 소문이 좋지 않은 자들. 마치 누군가가 미리 골라 태우는 것처럼. 나는 밤마다 종이를 정리하며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다. 이건 사람을 골라 죄인으로 만드는 장치였다. 그리고 그 장치의 냄새를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윤대헌. 그가 쓰던 방식이었다.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는다. 대신 판을 깔고 사람들이 스스로 빠져들게 만든다. 마지막에 남는 건 기록과 장부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는 말뿐. 그가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떠올랐다. 사람은 죄가 있어서 잡히는 게 아니다. 잡히면 죄가 생기는 거다. 며칠 뒤 확신이 들었다. 버스 노선의 끝이 윤대헌 상단의 창고 근처였다. 공교롭다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다. 나는 처음으로 서강현에게 말을 꺼냈다. 길게 하지 않았다. 길게 말하면 믿지 않을 테니까. 그저 표시된 종이 몇 장을 겹쳐 올려놓고 노선 하나에 붉은 선을 그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라는 뜻으로. 서강현은 한참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종이를 접었다. 그날 밤 그는 순찰을 돌지 않았다. 대신 버스를 탔다. 평범한 승객처럼. 나는 초소에서 기다리며 처음으로 그가 다칠까봐 불안해했다. 이상했다. 누군가를 걱정해 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날 밤 버스는 평소보다 오래 돌아왔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한 명이 없었다. 누군가 내려졌고 누군가는 남았다. 서강현은 돌아오자마자 말했다. 확신은 아직 없다고. 하지만 냄새는 난다고.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 이 판은 멈출 수 없다는 걸. 박칠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윤대헌의 이름이 은밀하게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아직 모른다. 왜 그 버스에 탄 사람들만 감옥으로 가는지. 왜 항상 같은 노선인지. 왜 항상 같은 방식인지. 하지만 곧 한양 전체가 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질문의 중심에 다시 한번 내가 서게 될 거라는 것도. 다음 단계에서는 그 버스 안에서 결정적인 밤이 벌어진다. 사람 하나가 아니라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조용하다는 건 준비가 끝났다는 뜻일 때가 많다. 바람도 없었고 장터에게 짖는 소리조차 멀었다. 나는 초소에서 종이를 정리하는 척하며 귀를 세웠다.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은 이미 의미를 잃었다. 지금 중요한 건 글자가 아니라 흐름이었다. 버스는 예정보다 늦게 들어왔다. 늦는다는 건 누군가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다는 신호다. 승객들은 많지 않았지만 면면이 낯설지 않았다. 빚에 쫓기던 장돌뱅이, 전과 한 줄 있는 인부, 소문이 나쁜 하급 관리의 친척. 하나같이 잡혀도 이상하지 않을 얼굴들이었다. 이 판은 늘 그렇게 굴러간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 얼굴을 고르는 것부터가 설계다. 서강현은 이미 버스에 타 있었다. 나는 알았다. 그가 타면 그날은 누군가 반드시 떨어진다. 문제는 누가 떨어질지였다. 판을 짠 쪽은 늘 계산을 하지만
계산에는 변수가 있다. 그리고 그 변수는 대개 사람의 마음이다. 버스가 성 밖 큰 길로 접어들 무렵 소란이 시작됐다. 술 냄새, 거친 말, 일부러 부딪히는 어깨. 너무 교과서적이라 오히려 섬뜩했다. 누군가 주머니를 털렸다고 소리쳤고 누군가는 그 소리를 기다렸다는 듯 맞장구를 쳤다. 증거는 금세 나왔다. 남의 물건이 한 승객의 손에 쥐어졌다. 너무 쉽게. 그 순간 나는 버스 안의 공기를 상상했다. 숨이 가빠지는 자, 말을 앞서는 자, 웃음이 늦는 자. 거짓의 신호들이 한꺼번에 튀어나오는 장면.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서강현은 조용히 보고 있었을 것이다. 버스는 멈췄다. 사람 하나가 끌려 내려졌다. 그 얼굴을 본 순간 나는 속으로 욕을 했다. 이건 희생양이다. 그는 죄가 없었다. 아니, 적어도 오늘 밤의 죄는 아니었다. 그의 숨은 일정했고, 눈은 도망가지 않았고, 손은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판은 이미 굴러가고 있었다. 군중은 이유를 원하지 않는다. 이유처럼 보이는 장면만 원한다. 그리고 그 장면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다. 그날 밤 그 남자는 갇혔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장터에는 소문이 돌았다. 역시 그 버스야. 괜히 타지 말라니까. 사람들은 안도했다. 이번엔 내가 아니어서. 나는 그 소문을 들으며 깨달았다. 이 판의 진짜 목적은 범인을 잡는 게 아니라 안도감을 파는 것이라는 걸. 누군가 잡혀가야 나머지가 잠든다. 누군가 희생돼야 질서가 유지된다. 윤대헌이 늘 쓰던 방식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표시만으로는 부족했다. 간만으로는 막을 수 없었다. 나는 기억을 꺼냈다. 윤대헌 밑에서 봤던 장부들, 숫자의 배열, 책임을 분산시키는 방식, 그리고 박칠돌이 사람을 모으는 수법. 이 판은 서로 다른 손들이었지만 하나의 설계였다. 며칠 뒤 결정적인 단서가 들어왔다. 버스 기사 이름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윤대헌 상단의 하급관리 명부에 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접어 서강현 앞에 놓았다. 이번엔 표시가 아니라 증거였다. 서강현은 한참을 보더니 말했다. 낮게. 이제부터는 잡는 게 아니라 엮는다고.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나는 알았다. 다음 단계는 사고가 아니라 참교육이라는 걸. 이제 버스는 더 많은 사람을 태울 것이다. 더 큰 소란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소란의 끝에서 사람들이 보고도 못 본 척하던 얼굴들이 한꺼번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다음 밤 버스가 2대가 된 날 나는 이 판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알았다. 하나는 늘 다니던 노선, 사람들이 익숙해진 그 길. 다른 하나는 새 노선이었다. 시간도 정류장도 애매하게 바꿔놓은 길. 판을 아는 사람이라면 바로 느낄 수 있다. 덮개 위에 덮개를 얹는 단계라는 걸. 2대의 버스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타는 사람의 면면이었다. 빚을 졌거나 누군가와 얽혀 있거나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죄가 될 수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나중에 잡혀가도 그럴 줄 알았다는 말을 들을 얼굴들이었다. 나는 초소에서 노선도를 겹쳐놓고 봤다. 겉으로는 달랐지만 끝은 같았다. 2 버스 모두 같은 창고 근처를 스쳤고 같은 시각에 같은 인물들이 주변을 배회했다.
이 판은 한 번에 잡는 구조가 아니었다. 나눠서 모으고 나중에 한꺼번에 묶는 구조였다. 서강현은 말이 줄었다. 원래도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때부터는 더 그랬다. 그는 밤마다 나와 눈만 마주치고 나갔다. 그 눈에는 이미 결정이 서 있었다. 이제는 멈출지 말지가 아니라 어디까지 끌어낼지의 문제였다. 그리고 박칠돌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엔 대놓고였다. 버스 근처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술을 먹이고 싸움을 붙이고 괜히 탔다가 봉변당했다는 말을 퍼뜨렸다. 사람들은 욕하면서도 탔다. 욕하면서도 타는 것, 그게 인간이다. 그날 밤 나는 결정적인 장면을 봤다. 버스 안에서 일부러 부딪히고 미리 준비한 물건을 떨어뜨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받지? 하고 묻는 눈빛. 그 눈빛은 익숙했다. 윤대헌이 거래를 망치기 직전에 짓던 바로 그 표정이었다. 자신은 이미 빠져나갈 구멍을 확보했다는 표정.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판의 끝에는 버스 기사도 박칠돌도 아니다. 그 위에 있다. 이 모든 걸 사고로 만들고 질서 유지라는 이름으로 덮을 사람. 장부를 만지고 기록을 고치는 자. 그날 새벽 한 명이 더 잡혀갔다. 이번엔 진짜 죄가 있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봐라, 역시 저 버스는 문제다. 한 명의 진짜 범죄자가 10명의 무고한 의심을 덮어주는 역할을 했다. 나는 손이 식었다. 이 판은 너무 잘 짜여 있었다. 진실과 거짓을 섞어 누가 뭐라 해도 반박하기 어려운 상태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사람들이 이미 결말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잡혀갈 사람들, 감옥에 들어갈 얼굴들, 그걸 보며 안심하고 싶은 마음. 그날 밤 서강현이 돌아와 말했다. 아주 짧게. 이제 버스 안에서 끝낸다. 나는 그 말의 무게를 알아들었다. 다음 밤은 누군가 하나를 잡는 밤이 아니라 판 전체가 공개되는 밤이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나는 안다. 그 밤이 오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버스에 탄 사람들은 왜 감옥에 갔는가에 처음으로 정확한 대답이 나오게 된다는 걸. 다음 단계에서 나는 다시 버스에 탄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버스에 오르던 밤 나는 이상하게도 배가 고프지 않았다. 이 판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면서도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숨부터 가빴을 텐데 그날은 달랐다. 이미 마음속에서 몇 번이나 이 장면을 되풀이해 왔기 때문이다. 버스 안은 평소보다 붐볐다. 2대의 버스가 동시에 운행되던 날이었고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이유로 타고 있었다. 누군가는 술에 취해 있었고 누군가는 빛 독촉을 피해 도망치듯 올라탔고 누군가는 괜히 문제 생길까봐 자리를 옮기고 있었다. 그 모든 이유 위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이 버스에 타면 뭔가 일어난다는 기대감. 사람들은 겁을 먹으면서도 동시에 구경하고 싶어 했다. 판이 커질수록 인간은 더 가까이 다가온다. 안전한 거리에서 보고 싶어 하지만 막상 그 거리가 사라지면 발이 먼저 움직인다. 나는 맨 뒤 좌석에 앉았다. 늘 그 자리에 문제가 생겼다. 소라는 앞에서 시작하지만 결론은 뒤에서 난다. 그건 윤대헌이 늘 쓰던 구조였다. 시선은 앞에 모으고 칼은 뒤에서 휘두른다. 버스가 출발하자 익숙한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다.
박칠돌의 사람들, 기사 옆에 앉아있는 사내,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창밖을 보는 윤대헌 상단의 하급 관리 하나. 그는 긴장하지 않았다. 긴장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자신은 빠져나갈 구멍을 안다는 뜻이다. 버스가 세 번째 정류장을 지나자 기다렸다는 듯 소란이 터졌다. 술병이 굴러가고 누군가 고함을 질렀고 누가 내 주머니를 털었다는 소리가 나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몰렸다. 이번엔 앞좌석이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오늘은 희생양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걸. 판을 짠 자들이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다.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챙기려 할 때 항상 틈이 생긴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숨을 고르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도망도 아니고 고발도 아니었다. 이 판이 어떻게 짜였는지 사람들 눈앞에서 보여주는 것이었다. 버스가 급정거했다. 서강현이 올라탄 순간이었다. 술라군의 복장은 눈에 띄었지만 그의 표정은 늘 그렇듯 담담했다. 사람들은 안도와 불안을 동시에 내뱉었다. 또야? 이번엔 누가 걸리지? 그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이었다. 사람들이 동시에 나를 봤다. 그 시선 속에는 호기심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시선이 나를 흔들지 않았다. 나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움직였다. 떨어진 물건, 일부러 밀린 자리, 서로 다른 사람의 손에서 같은 물건이 나오는 순간 그 모든 장면을 한 줄로 이어 보여주듯 움직였다. 사람들은 그제야 이상함을 느꼈다. 왜 저 물건이 저기서 나와? 아까는 저 사람이 안 들고 있었잖아. 의심은 전염된다. 특히 사람들이 이미 느끼고 있던 불안 위에 얹히면 더 빠르다. 서강현은 그제야 입을 열었다. 아주 짧게. 전부 내리시오.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오늘은 한 사람을 잡는 날이 아니라는 선언. 오늘은 이 버스 자체를 세우는 날이라는 선언.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이제 감옥에 갈 사람들은 버스에 탄 사람들이 아니라 버스를 굴린 사람들이라는 걸. 그리고 그 진짜 이야기는 버스에서 모두가 내려섰을 때 사람들은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누가 잡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왜 아무도 바로 잡히지 않는지였기 때문이다. 군중은 늘 결말을 원한다. 누군가의 손목에 포승줄이 묶이는 장면, 그걸 보고 나서야 마음이 놓인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다. 포승줄은 보이지 않았고 대신 침묵이 내려앉았다. 서강현은 버스 기사부터 보지 않았다. 늘 가장 쉬운 쪽부터 보는 사람들이 실패한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고 버스 근처를 서성이는 사람들, 눈을 마주치지 않는 자들, 괜히 분주해 보이는 자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그 시선이 닿을 때마다 나는 속으로 표시를 했다. 저건 연기다. 저건 공포다. 그리고 저건 계산이다. 계산하는 눈은 늘 일정하다. 놀라지 않고 급해지지 않고 사태가 커질수록 오히려 숨이 고른다. 윤대헌의 사람에게서 바로 그 눈빛이 보였다. 그는 괜히 일 키우지 말자는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 표정이야말로 이 판의 중심이라는 증거였다. 서강현은 그를 부르지 않았다. 이름을 묻지도 않았다. 대신 박칠도를 불렀다. 군중 앞에서 모두가 듣게. 박칠돌은 처음엔 웃었다.
늘 그랬듯이 웃음으로 상황을 넘길 수 있다고 믿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서강현이 종이 몇 장을 꺼내 바닥에 펼쳐놓자 그 웃음이 미세하게 늦어졌다. 버스 노선도 같은 시각에 신고 기록, 같은 이름으로 반복 등장하는 목격자 서명. 하나만 보면 우연, 겹치면 설계다. 사람들의 시선이 박칠돌에게 꽂혔다. 군중의 눈빛이 바뀌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구경하던 눈들이 순식간에 신문하는 눈으로 변했다. 박칠돌은 말을 늘리기 시작했다. 설명은 길어졌고 숨은 가빠졌고 자기 말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걸 보며 확신했다. 이 사람은 이미 끝났다는 걸. 그때였다. 윤대헌의 하급 관리가 조용히 자리를 뜨려 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눈에 띄었다. 사람들은 대개 도망칠 때 소리를 낸다. 진짜 위험한 자들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움직인다. 서강현의 손짓 하나에 술라 둘이 그를 막아섰다. 아직 체포는 아니었다. 그저 잠깐이었다. 하지만 그 잠깐이 그의 계산을 무너뜨렸다. 나는 그제야 마지막 퍼즐을 꺼냈다. 윤대헌 상단의 장부 사본. 버스 기사에게 흘러간 돈, 박칠돌에게 넘어간 수고비, 그리고 사고 처리라는 항목 아래 반복된 숫자들. 나는 그 장부를 서강현에게 건넸다. 말은 필요 없었다. 숫자는 늘 솔직하니까. 그 순간 군중 속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다. 버스에 탄 사람들이 잡힌 게 아니라 잡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걸 만든 사람들이 바로 눈앞에 서 있다는 것을. 윤대헌의 이름이 처음으로 사람들 입에서 흘러나왔다. 속삭임처럼, 그러나 분명하게.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이 판은 더 이상 밤의 일이 아니었다. 이제는 낮으로 끌려나갈 판이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 두려움이 아니라 통쾌함을. 아직 감옥 문은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누가 그 문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지는 모두가 알게 된 밤이었다. 그리고 진짜 사이다는 날이 밝자 밤의 판은 낮으로 끌려 나왔다. 어젯밤 버스 앞에 모였던 사람들 중 몇은 이미 입을 다물고 있었고 몇은 오히려 말을 늘리고 있었다. 둘 다 같은 이유였다. 기록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밤에는 소문이 빠르지만 낮에는 문서가 빠르다. 그리고 문서는 한번 움직이면 되돌리기 어렵다. 서강현은 서둘지 않았다. 그는 일부러 시간을 벌었다. 사람들이 왜 아직 체포가 없느냐고 묻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다. 군중이 답답해질수록 판의 설계자는 조급해진다. 조급함은 실수를 낳는다. 나는 그 흐름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첫 번째 실수는 기사 쪽에서 나왔다. 버스 기사 하나가 병을 핑계로 사라졌다. 밤에는 흔한 일처럼 보였지만 낮에는 다르다. 병으로 사라질 사람은 사전에 보고를 남긴다. 그는 남기지 않았다. 그건 도주였다. 도주는 죄를 증명하진 않지만 연결을 드러낸다. 연결은 문서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다. 두 번째 실수는 박칠돌이었다. 그는 밤의 수모를 견디지 못했다. 장터에서 술라가 판을 덮으려 한다는 말을 흘렸다. 덮으려는 자는 늘 크게 말한다. 그 말이 퍼질수록 반대로 덮이지 않는 것이 늘어난다. 민원이 쌓였고 같은 이름의 증언이 겹쳤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다. 나는 그 사이 장부를 다시 펼쳤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읽는 사람이 필요할 뿐이다. 사고 처리 항목 아래 반복된 날짜, 같은 시간대, 같은 금액. 그리고 그 금액이 이동한 끝은 늘 하나였다. 상단의 외곽 창고, 그리고 윤대헌의 서명 습관. 서명은 지문과 같다. 바꾸기 어렵다. 서강현은 낮술라를 요청했다. 밤의 사건을 낮의 규칙으로 옮기는 작업이었다. 2단계에서 판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많다. 밤의 감정으로 낮을 밀어붙이기 때문이다. 그는 반대로 했다. 감정을 버리고 절차를 쌓았다. 절차는 느리지만 무너질 때는 한 번에 무너진다. 정오 무렵 소환장이 나갔다. 이름은 적게, 범위는 넓게. 기사, 모집군, 관리, 장부 담당. 참고라는 말이 붙었다. 참고는 가장 위험한 단어다. 방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윤대헌의 사람들은 방심했다. 아직 칼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으니까. 오후가 되자 진짜 변화가 보였다. 증언이 바뀌었다. 밤에는 보지 못했다던 사람이 낮에는 봤다고 말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밤에는 혼자였고 낮에는 여럿이었다. 사람은 혼자일 때 침묵하지만 여럿일 때 말한다. 그 여럿의 중심에 어젯밤에 버스가 있었다. 그날 해질 무렵 서강현이 내게 물었다. 이제 충분하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했다. 아니, 넘쳤다. 이제 남은 건 공개였다. 공개는 언제나 판의 주인을 바꾼다. 해가 완전히 지기 직전 버스 노선과 장부의 겹침이 한 장의 도표로 만들어졌다. 이름은 가려졌고 선은 남았다. 선이 만나는 지점은 하나였다. 그 지점에 사람들이 모였다. 모인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미 답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대헌의 이름이 공식 문서에 처음으로 올라간 건 그날 저녁이었다. 체포는 아니었다. 출석 요구였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이건 시작이 아니라 종착역이라는 걸. 그리고 나는 느꼈다. 사이다는 소리 내 터질 때보다 차갑게 내려앉을 때 더 깊다는 것을. 다음 단계에서 윤대헌은 스스로 입을 열게 된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데 윤대헌이 모습을 드러낸 날은 이상하리만치 날씨가 맑았다. 사람들은 늘 큰일이 터지는 날엔 하늘도 어둡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반대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엔 그만큼 숨길 그림자도 필요 없기 때문이다. 그는 출석 요구에 순순히 응했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다. 도망치지 않는다. 숨지 않는다. 오히려 당당히 나타나 상대를 흔든다. 난 떳떳하다는 태도는 증거가 부족한 상대에게 가장 강력한 압박이 된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차분하게 말했다. 자신은 장부를 관리했을 뿐이고 버스나 도박판과는 무관하며 사고는 사고일 뿐이라고. 말은 짧았지만 계산은 길었다. 그는 모든 문장을 책임이 분산되는 구조로 만들었다. 주어를 흐리고 동사를 비워두고 결론을 상대에게 떠넘기는 방식. 예전 내가 병풍 뒤에서 수없이 들었던 바로 그 화법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의 말이 끝날 때마다 문서가 하나씩 책상 위에 올라왔다. 버스 기사에게 넘어간 금액, 박칠돌에게 전달된 수고비, 사고 처리라는 항목 아래 반복된 지출.
하나하나가 단독으로는 애매했지만 겹쳐지는 순간 빠져나갈 구멍이 사라졌다. 윤대헌의 호흡이 미세하게 바뀌었다. 아주 작은 변화였다. 말끝이 조금 빨라졌고 눈이 한 번 더 깜빡였다. 그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침착함이 의식적인 노력으로 바뀐 순간이었다. 서강현은 몰아붙이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질문을 일부러 미뤘다. 대신 사소해 보이는 기록을 물었다. 이 날짜엔 왜 사고가 없었습니까? 그 질문은 칼이 아니라 쐐기였다. 쐐기는 한 번 박히면 계속 신경 쓰이게 만든다. 윤대헌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침묵이 그의 첫 번째 패배였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확신했다. 이제 감옥은 형벌이 아니라 결과가 되었다는 것을. 그는 이미 판에서 졌다. 다만 아직 스스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날 저녁 윤대헌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다. 사람은 위기를 감지하면 먼저 거리부터 둔다. 그 거리야말로 권력의 실제 크기다. 사람들은 이제 묻기 시작했다. 버스에 탄 사람들은 왜 감옥에 갔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조금씩 이렇게 바뀌었다. 왜 저 사람은 아직 밖에 있는가? 그 질문이 바뀌는 순간 모든 판은 끝을 향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윤대헌이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된다. 끝까지 부정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떠안고 자신이 만든 판의 주인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윤대헌이 무너지는 순간은 체포영장이 내밀어질 때가 아니었다. 그보다 조금 앞선 아무도 더 이상 그의 말을 받아 적지 않던 순간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다시 불려 나왔다. 이번엔 조사실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오가는 공개 공간, 기록관과 시전 상인 대표들이 함께 모인 자리였다. 그가 가장 싫어하는 환경. 말을 돌릴 수 없고 논점을 흐릴 수 없고 무엇보다 모두가 보고 있는 자리였다. 윤대헌은 여전히 침착해 보였다. 겉보기엔 말이다. 등은 꼿꼿했고 손은 포개져 있었고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의 호흡이 일정하지 않다는 걸. 사람은 들킬 때가 아니라 들켰다는 걸 자각할 때 흔들린다. 그는 다시 같은 말을 반복했다. 자신은 판을 짰을 뿐 선택은 각자의 몫이었다고. 버스에 오른 것도 도박판에 발을 들인 것도 모두 개인의 판단이었다고. 그 말이 끝나자 백승호가 천천히 종이를 펼쳤다. 한 장이 아니었다. 여러 장이었다. 사람들의 이름, 날짜, 빚의 시작점, 그리고 그 뒤에 붙은 하나의 공통 항목. 권유자. 그 이름은 늘 같았다. 직접이든 돌려서든 결국 모두 윤대헌으로 이어졌다. 그제야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다. 처음엔 호기심이었고 그 다음은 의심이었고 마지막엔 확신이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구조라는 확신. 윤대헌은 그제야 말을 바꾸려 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이 원래 그렇다며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며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너무 늦었다. 사람들은 이제 묻고 있었다. 왜 하필 저 사람들만? 왜 같은 노선, 같은 시기였나? 그 질문은 윤대헌이 가장 싫어하던 질문이었다. 숫자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 그는 더 이상 계산할 수 없었다. 그의 장부는 이미 그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정은 길지 않았다. 윤대헌은 구속되었다. 도망치지도
저항하지도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어떤 말도 자신을 구하지 못한다는 걸.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던 이야기, 버스에 탄 사람들은 왜 감옥에 갔는가? 그 답은 이제 명확해졌다. 그들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인이 되도록 설계된 판에 올려졌기 때문이었다. 며칠 뒤 버스는 노선을 바꿨다. 도박판은 사라졌다. 윤대헌의 상단은 문을 닫았다. 놀랍게도 한양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흘러갔다. 세상은 늘 그렇게 가해자가 사라진 자리를 빠르게 덮어버린다. 하지만 사람들의 말은 달라졌다. 예전엔 그 버스 타지 말아였다면 이제는 이상하면 이유부터 묻자였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그게 가장 무서운 변화였다. 나는 다시 초소 구석으로 돌아왔다. 예전처럼 종이를 정리했지만 이제는 병풍 뒤가 아니었다. 이름이 있었다. 월담이라는 이름이. 서강현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다만 어느 날 초소 문을 닫으며 툭 던지듯 말했다. 이제는 밥을 천천히 먹어도 된다고.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이야기가 참교육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돌려놓는 이야기였다는 걸. 버스는 사람을 감옥으로 실어 나르기도 했지만 결국 한 사람을 자기 인생의 운전석에 앉혀주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남의 판에 오르지 않겠다고 조용히 다짐했다. 이게 내가 감옥 대신 얻은 것,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까지 봐야 할 이유였다.